6월 8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초여름이 오는 길목인데요. 과거에 6월달은 보훈의 달이라 그랬습니다. 아마 현충일도 있고 6.25도 있으니까 6월달은 보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는 그 보훈이라는 의미도 아주 퇴색이 되고요. 한마디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어간 사람들은 개죽음을 한 것처럼 간주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적이 아니고 공존해야 될 한민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월 1일 이전까지 북한이 어떻게 해왔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북한과 화해 평안이 하면서 대북쇼를 하는 와중에서도 간간히 남쪽을 향해서 쏟아내는 협박을 한번 보십시오. 태영호가 어쩌니 탈북자가 어떠니 기자가 말 함부로 하니 부터 솔직히 전 국민을 거지로 만들어 놓고 전 국민을 한마디로 세계에 내놓기 부끄러운 기괴한 중세 독재 왕정 절대 왕정에 신음하는 이 노예로 만들어 놓고 슬라브가 뭡니까? 노예 아닙니까? 슬레이브. 예? 지금 북한에 있는 이 인민들이 그야말로 김씨 왕가의 노예들 아닙니까? 개성공단의 월급 수준을 한번 보십시오. 그걸 90%를 떼고 10%를 준답니다. 그 10%로 한 달을 사는 사람이 지금 지구상에 아프리카에 가도 그런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만드는 체제를 보장해 주어야 된다, 어쩐다 하는데 한국 대통령이 앞장서고 벌써 퍼줄 준비부터 하고 있습니다. 6월 12일 날 미북 회담에서 한 건을 하겠다고 가고 싶어서 안달을 했는데 이제 가는 것은 물 건너 가버렸습니다. 아직 CVID고 뭐고 합의조차도 안 된 상황에서 막연히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잔치는 언젠가는 끝나게 마련이고요. 다들 현실로 돌아올 건데 저는 현실로 돌아와서 좀 덜 창피하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기대합니다.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제가 금요 칼럼 1부에서는요. 한국민의 수준에 딱 어울리는 촛불민주주의. 이제 만족합니까? 그래서 대가를 우리 모두가 각오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 기괴하고 그로테스크한 이런 소동극들은 정말로 이 여러분 국민들의 수준에 어울리는 한마디로 저질 연극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한국의 보수나 보수 우파들이 저는 이것들 우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 말을 좀 잘 써야 되는데요. 뭐 나무 위키인가 가보니까 뭐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 거친 언행으로 꺼리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제가 아름답고 우아한 언어로 제 분노를 표현할 그런 재주가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좀 제가 우아하지 못해서 불만이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근데 막 제가 거슬리면 안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수준에 맞게 평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릴 때 그때 어디 삼류극장에 가서 본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덜국하는 비였는데 근데 이 영화가 나중에 보니까 그 유명한 이만희 감독, 만추 감독의 영화였습니다. 그분이 아마 돌아가기 1년 전에 당시에 이제 국책 방공 영화를 정부에서 만들으라고 장려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작사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니까 만드는 모양인데 그 영화가 어릴 때는 상당히 그 6.25를 다룬 내용이라서 제가 봤을 때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제재개봉관 정도에서 봤는데요. 그래서 참 전쟁이라는 것이 한 가족을 저렇게 파괴시키는구나 하는 부분에서 어릴 때 참 전쟁은 좀 끔찍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저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살아갔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전쟁 때문에 가족이 흩어지고 이런 이 고통을 겪는 영화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포항 여중의 전투 학도병 이야기가 이렇게 중앙일보 칼럼에 실렸습니다. 얼마 전에 한 8년 됐나요? 2010년에 이재양 감독 영화로 이 포화소고로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고 만들어졌고 차성원, 권상우가 주연을 했던 걸로 이 기억을 합니다. 그 영화로 만들어졌었는데요. 학도병들이 자원에서 해산하지 않고 서울에서 싸우다가 포항까지 내려가서 집에 가도 되는데 자진해서 남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마지막 공세를 이 낙동강 전선에서 펴면서 포항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 포항 시내에 있던 정규군은 철수했고요. 이 학생들만 뭣도 모르고 얼마 되지 않는 탄약을 가지고 싸우다가 71명 전원이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극소수만 부상을 입고 살아남았는데 그때 싸웠던 분들 중에 2분이 아직도 생존해 계시다 그래요. 근데 이 학생들이 기껏 총알 250발씩 받고 그 다음에 수리탄 몇 발씩 받았는데 전부 다 쏘고 마지막에는 북한의 정규군 탱크 부대를 상대로 육박전을 벌이다가 장렬하게 다 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화소고로라는 영화에도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죽어서 시신 옆에 발견된 못다 쓴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에도 잠깐 소개되는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서 전쟁이 끝나고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청결한 내복을 갈아입으며 왜 수의를 생각해냈는지 모릅니다. 죽은 사람에게 갈아입히는 수의 말입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적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어머니도 형제들도 다시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 꼭 살아서 가겠습니다.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찬 옹달샘에서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아, 놈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머니 안녕. 아, 안녕은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이 편지는 당시 참전했던 이욱은 17살 서울 동성중학교 3학년 학도병이 전투 중에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는 군번도 없었고 못다 쓴 편지를 가슴에 안은 채 결국 전사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총알도 없고 적이 던지는 수류탄을 다시 받아서 던지다가 그냥 6탄 100병전으로 전문 산화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사자 48명 중에서 학도병으로 자진해서 흩어지지 않고 포항까지 따라왔다가 정규군도 도망을 가버리고 시민들도 전부 피난을 가도록 이들이 11시간을 버텨서 포항 시민들이 피난민이 20만 명이 무사히 후퇴할 수 있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막고 있는 동안에 국군 3, 4단도 전열을 재정비해서 다시 반격태세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나이는 15세에서 22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북한군이 쳐들어오니까 학교를 그만두고 안 가도 되는 어린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자원에서 학도병이 되고 그래서 서울에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부대가 해산이 되고 다 집에 가도 좋다 했는데 군을 남아서 안 가고 남은 사람들이 포항까지 후퇴하는 군을 따라와서 대기를 하다가 북한군이 쳐들어오는 길목을 이 친구들한테 지키라고 하고 정규군은 가버렸어요.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전부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모두 산화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훈장도 아직 안 주고 이들의 정말 신원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 않고 이 일은 지금 잊혀진 일로 되어가고 있고 생존자 두 분도 곧 아마 사망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과연 무엇인가? 나라를 지킨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은 이제는 전부 희석시키고 이것을 부정하도록 만들고 나쁜 점들만 부각시키면서 해방 이후에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고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인식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모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일제시대로 애써 거슬러 올라가서 1919년 무슨 상해 임시정부 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 이유의 본질적인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북측의 정통성과 정당성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애써 48년 건국 이후에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신이 이 사회에서 데모하고 이 사회를 비판하면서 살고도 고시가 붙어서 변호사가 되고 대통령까지 되고도 이 사회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그 이전에 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상고를 나와서 고졸로 고시를 붙어서 변호사가 돼서 정치에 뛰어들기 전에 큰 돈을 벌었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이 사회 체제에 큰 도움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부모가 아무것도 없이 6.25 때 흥남에서 피난선 타고 와서 흥남철수 때 거제도에 내려서 아들을 그래도 대학에 보내고 그 아들이 변호사가 되고 대통령이 될 정도였다면 이것은 얼마나 극적인 스토리고 이 사회 체제가 건강하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고를 놓은 한 사람도 대통령이 되었고 변호사가 되어서 피난민의 자식으로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자신이 이렇게까지 올라오도록 해준 체제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져야 될 건데 한참 20대 초반, 10대 후반에 가졌던 이 콤플렉스 열등감, 이 사회에 대한 분노, 그걸 지금까지 간직한 채 이 사회를 부정하고 북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북이 더 나은 체제였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정상적이냐는 거죠. 대통령이 그러니 하물며 그 밑에 70년대, 80년대의 운동권들이 지금 이 사회에 지금 여건의 주역이 되었는데 장관, 무슨 국회의원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사장이고. 그런데 그들이 한마디로 대학 다닐 때 데모만 하고 공부 하나도 하지 않아도 정치판에 들어와서 지금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이 체제에 대해서 되고 체제를 고마워해야 될 건데 이 체제를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들만 그렇게 살은 게 아니에요. 7,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수백만 명이 그 시대에 있었던 성장이냐 독재냐의 갈림길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다가 일부는 그냥 노동 현장에서 또 그러다가 밑바닥에 일부러 밑바닥 인생을 선택해서 살아가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시대적인 아픔 때문에 인생이 뒤바뀐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은 우리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요. 개인의 삶이 그 시대에 거대한 역류하고 이 맞물려서 살아가게 되는 거지. 나는 시대와 관계없이 내 자신을 위해서 산다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크든 작든 맞물려서 살아요. 간혹 우리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데모라고는 안 하고 고시 공부해서 젊은 나이에 20몇 살에 고시대에서 검사 이렇게 나가서 잘 나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말로가 공부만 하다가
검사되어서 권력에 들어갔다가 예? 그냥 개인적으로나 출세했을지 몰라도 안 그러면 그러다가 또 정치에서 출세했을지 몰라도 솔직히 말하면 이 사회 보수 진영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이수나 마나한 예? 보수 정당의 한 일원들을 지금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한국당에. 그들이 도대체 지금 이 보수의 위기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과거 한나라당, 새누리당에 그런 사람들이 숱하게 갖다 놔서 오늘날 보수가 이래 됐지요. 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가 지금 촛불 시위를 했습니다. 한국인 수백만 명이 촛불 시위를 했으니까 집집마다 촛불 시위에 간 사람들이 몇 명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정부냐라고 박근혜 정권을 향해서 촛불 시위를 했다 칩시다. 말 타고 들어간 최순실 딸내미가 보기 싫어서 했던 뭐가 보기 싫어서 했다 칩시다. 그런데 그 촛불 시위로 직접 민주주의를 이루어서 대통령을 쫓아내고 탄핵을 시켰습니다. 뭐 그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얻은 체제는 우리가 그때 지적하던 모든 문제들이 개선되어진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그런 체제를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드루킹 사건을 하나를 보면 이건 대한민국이 기본적인 민주주의조차도 존중하지 않고 권력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나 왜곡, 축소, 변질, 은폐시키는가. 검찰, 경찰, 청와대, 구치소, 사법기관이 드루킹이라는 사람 하나의 입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가. 언론이 이런 부분들을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요즘 무슨 한나라당 매크로 이야기를 하면서 물타기에 앞장서고 있고 어느 언론도 드루킹 사건에 숨겨진 진실을 규명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다. 제가 이 사건 하나를 보면서요. 유병헌 때 느낀 무력감을 거의 비슷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유병헌 사태 때 앞장서서 그 일이 개인 유병헌으로 봐서는 안 된다. 오히려 유병헌보다 그와 결탁된 정관계의 유착 행위들이 얼마나 깊숙하게 작용하고 있었는가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신나통을 들고 오는 놈이 생기지요. 근데 결국 유병헌은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이 유병헌이 숨어있는 안가를 덮치고도 안가 안에 숨어서 유병헌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가버렸고 유병헌은 순천을 헤매다가 매실밭에서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자, 저는 뭐 그 사실을 개인적으로 믿지 않습니다만 그러고 끝나버렸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범 조이팔은 검경의 지원을 받으면서 중국으로 유유히 도주를 해서 중국에서 죽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수사한다고 해서 또 죽은 게 맞다라고 끝내버렸습니다. 그 피해자들은 수조 원을 떼인 채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유병헌한테 받아내겠다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언했던 세월호 보상, 배상, 인양 비용은 전부 정부의 여러분의 세금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실은 전혀 규명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문제 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드루킹 문제 또한 권력이 눌러서 엎어버리면 끝날 겁니다. 그런데 이 개돼지 같은 국민들은 적폐청산에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현 여권은 드루킹 문제에 대해서 야, 한나라당도 2008년부터 매크로 했다 하더라. 뭐 그런 정언들이 있다 이랬던 사람 그렇게 말을 하면서 똑같은 거 아니냐고 물탑니다. 자, 이들이 과거에 박근혜 이명박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가 나왔을 때
한국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수활동비 문제라면 너네들 때는 안 썼냐? 오히려 너네들 때 더 많이 쓰지 않았느냐?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증거 없이 그냥 지나간 이야기 함부로 하지 마라. 솔직히 말하면 잡힌 사람들이 병신 아니냐. 우리는 여기에 다 정언과 증거를 확보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런 논리로 말하자면 이 매크로 조작 문제도 증거와 증인이 확보되어 있는 드루킹 문제에 관해서 지금 집중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의혹들은 그냥 물타기로 제기되는 부분이고 그거의 증거와 증인 이런 부분들을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보되었을 때 그것도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문제겠지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실을 둘러싸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언론이 거기 춤을 추는데 분노하는 국민이 없습니다. 아니 최순실이 딸내미가 말 타고 이하여대 들어간 것만 민주주의를 어긴 거고 선거 때부터 저 국정을 운영하는데 아예 인터넷에 달라붙어서 조직적으로 기계를 가지고 여론을 조작한 부분은 민주주의를 조작한 부분이 아닙니까? 자, 그것도 정치판에서 있는 일이다 칩시다. 뭐 자기들은 하도 밥 먹듯이 이야기해서 별게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그 진실에 접근해가는 행위를 검경이 나서서 지금 축소 왜곡 은폐하는 부분, 즉 국가의 권력기구와 사법기관이 이 사실의 진실을 밝히려는 부분을 한마디로 방해한 거죠. 사법방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법방해 행위의 최고 사령탑은 누구인가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이 이야기를 보도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법방해 행위가 더 문제다. 드루킹 사건에서. 자, 경제가 무너져 간다고 아우성인데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오부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유럽에조차도 파퓰리즘 거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반이유가 판을 치고 있어요. 미국의 트럼프도 이런 미국형 파퓰리즘의 일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다 경제가 그만큼 전 세계가 장기적으로 침체되어 간다. 중국발 거대한 경제 위기가 눈앞에 있다. 미국의 연준은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다. 위기에 대비해서. 자, 이런 상황인데 한국에서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니 주 52시간이니 해서 지금 이런 게 없이 눈앞에 있는 경제적인 장기 침체와 불황 그리고 지금 기업들의 이렇게 무너지는 사태, 일자리 부족 이런 거를 해결하려고 해도 힘들 건데 정부가 나서서 최저임금이니 주 52시간이니 비정규직, 정규직화니 경제 전체를 흔들어 놓고 있고 국민연금이 나서서 이제 재벌들 손본다고 나섭니다. 재벌들이 잘못한 것은 법과 제도를 지키라 하고 지키지 않는 부분은 처벌하고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끼어들어서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재벌들을 통제하려고 든다. 이건 저는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국민연금에 주식 투자한 돈에 내 돈도 1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연금이 익명의 다수걸 모아서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권력의 이해에 봉사하려고 하는 거죠. 이자만 많이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자율이 낮은 기업에는 투자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자율이 아니라 한마디로 주식에 투자했다면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고 배당이 많은 부분에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권 내부에는 얼마나 자신만만했으면 이제 다음 집권, 그 다음 집권도 우리 거고 그래서 우리 몇 사람의 색깔로 대한민국을 순혈주의로 빨갛게 몰고 가기 위해서 이제 비주류 유력 여권 정치인들을 제거가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지금 대북 사기 드라이버가, 가짜 평화 드라이버가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이해가지 않는 것은 그 많은 대한민국의 건전 보수 세력들이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대한민국의 한마디로 상류층이자 오피니언 리더이자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최고 앞장선 사람들이 강남 사는 사람들인데, 강남도 선거하면 지금 민주당이 이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회 전반에 김정은, 문재인의 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가 높다고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다수가 동의를 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자, 우리가 지켜온 이 소중한 이념이나 가치나 제도나 시스템은 다 의미가 없고, 현 상황에서 북한하고 전쟁하지 않고 적당히 붙어서 같이 살면 그것이 좋은 거다. 전쟁 나면 좋을 거 뭐 있냐. 이런 얄팍한 사고가 지배를 하고, 심지어 북한하고 평안이 뭐니 어떻게 되면 경업 주식이 가격이 올라가서 어느 경업 주식을 사면, 어느 회사 경업과 관련되어서 특혜를 볼 수 있는 특수주를 사면 돈을 벌 건가를 논의하고 있고, 파주나 휴전선 인근의 땅을 어디를 사면 돈을 벌 건가 몰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돈만 벌고 내 재산만 유지되면, 정권이 어떤 거면 어떻고 북한과 붙어 먹으면 어떻고 좀 퍼주면 어떠냐, 이런 시각들이 지배적이에요. 자, 젊은 사람들은 직장이 없는 사회적인 불만 속에서 한마디로 그들에게 파퓰리즘으로 다가오는 정권이 대북 쇼를 하는 부분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소원은 평화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많이 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손을 잡고 북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 그런 걸 TV에서 많이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체제와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유사 공산주의, 유사 절대왕정이죠. 전 공산주의도 아니고 절대왕정도 아니고 짬뽕형 한국형 독재 왕정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런 체제하고 우리가 공존을 해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그리고 우리가 체제의 우월성으로 북한을 흡수해서 자유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로 바꿀 수 있다라는 환상이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류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족은 모든 가치에 우월한다. 통일이 최고의 선이다. 저는 아니라고 가감하게 부정을 합니다. 민족이고 통일이고 다 걷어치우자는 거죠. 왜? 우리가 과거를 따지자면 발해도 한민족의 나라였고 고조선도 한민족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서 막연하게 북한 사람들이 우리와 하나의 민족이다, 더불어 살아야 된다라는 가치를 전파하면서 감성적인 민족주의를 이렇게 표방하면서 그 속에 북이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적 가치를 가지고 남을 녹여버리겠다는 우리 사회의 자생적인 공산주의자들, 이들이 퍼뜨린 논리에 우리가 너무 많이 다 녹아있고 서서히 다 감염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장 잃을 게 많은 상류층이나 중산층, 상층부터 여기에 저항을 해야 될 건데, 이 사람들은 이런 체제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걸 그대로 누리고 살면서 북한과 더불어서 통일이 되어서 한국 국민 숫자가 8천만 명이 넘어가고 한국 시장도 커지고 북한에 땅 투기할 일도 생기고 북한의 지하자원이 개발되면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주식들도 올라가고 한국 경제가 살아나고 재미 볼 일만 생각하지,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무엇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올 때요,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로 통일된 한국이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로 통일된 한국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단언컨대 북이 스스로 무너지기 전에 남측이 주도적으로 북을 흡수 통일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북이 거의 무력화되어 버린 남쪽을 흡수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느끼는 거는 한국민의 마음속에 정말로 얄팍한 감성적인 코드가 굉장히 많이 있다. 한국 사람들은 현상을 분석적으로 또 경험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민족 통일이 최고의 선이다라는 이런 감성적 선동에 놀아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속성을 가졌다. 45년 해방 이후에 50년 6.25까지 벌어진 남쪽 사회 곳곳에서 벌어진 이 좌파의 세상, 그 활개들을 보면 정말로 선동에 아주 취약하다. 근데 그때 남한에 있던 모든 좌파들이 북의 지시에 의한 남노당이나 빨치산들의 행동이었는데 그들의 지시를 한 총본부인 북한의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그때의 그런 선동들이 옳았던 것인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인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지 않아서 그나마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올해 통과하니 어쩌니 하는데 3만 불이면 3만 불다운 지적 수준과 가치관과 매너와 이해력과 분석력과 교양과 지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3만 불 시대에 3천 불 소득 수준에 지금 중국이 그 정도 될 거예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 촛불 시위만 해도 보십시오. 분노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랬다 칩시다. 그래서 정권을 뒤집고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감방에 넣었다 칩시다. 근데 3만 불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치고는 좀 아프리카 스타일이었죠. 그런데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온 정권이 유사한 짓을 하면 똑같이 분노해야 됩니다. 왜 너는 대통령과 그 옆에 비서실장과 그 고문이라는 사람 3명은 국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판문점 선언을 냈는가? 판문점 선언 내용을 보면 이게 북한 거냐 한국 거냐? 99%가 북한을 위한 건데 그걸 잘했다고 국민들이 90%가 박수를 치고 김정은이가 쿨하고 좋다고 70%가 지지를 한다. 이건 미친 국민들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걸 따져보고 분석하려고 하는 건 아무도 없어요. 눈앞에 보여주는 언론이라는 것들은 그래도 공부 잘해서 한국 사회에 고시 정도 붙을 수준들이 언론사에 기어들어갈 건데 그렇게 공부해서 하는 짓거리가 선동의 도구가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지금 언론이 히틀러 밑에 괴벨스 선전상에 놀아나던 독일 언론가 지금 그게 언제적 일입니까? 80년 전의 일과 뭐가 더 다른가 하는 겁니다. 그런 선동에 국민들이 놀아나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는데도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을 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 달부터 적용된다는데요. 주 52시간. 아예 안 좋은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야 줄어들 월급도 없겠지만 그래 괜찮은 직장에 가서 400만 원, 500만 원씩 받던 사람들이 이제 이번 달부터 줄어든 월급을 한번 받아보고 대신 돈 없는 저녁이 있는 삶을 한번 맞이해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처자식들이. 그래서 정말로 진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다. 원숭이라도 교육을 좀 시키면 이보다는 더 나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동물은 몇 번 당하고 나면 경험 법칙에 의해서 당한 걸 안 해요.
동물을 갖다가 덫에 의해서 몇 마리 잡아갔다 칩시다. 그 다음에 나머지 동물들이 자기 동료가 잡혀간 덫에 다시는 들어가는가 봐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반복을 해서 이렇게 선동적으로 놀아날 수 있는가? 자, 그것이 유럽식이나 미국식의 파퓰리즘이라면 이해도 저는 됩니다. 이 파퓰리즘도 아니에요. 사회가 극우 파퓰리즘으로 가는데 한국 사회는 희한하게 북한식 사회주의를 공감을 하는 쪽으로 사회 지도층부터 가고 있고 거기에 대다수의 사회 지도층들이 침묵을 하거나 밀붙어 살고 있어요.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이야 이 나라가 어떻게 돼도 이럴 것도 없어요. 저는 제 이름으로 된 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빌딩도 갖고 몇십억짜리 아파트도 갖고 현금도 5만 원짜리 많이 집에 금고 안에 넣어놓고 금괴로 바꿔놓고 달러로 바꿔놓은 이런 분들 당신들부터 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가면 된다고요? 그래 가서 그렇게 사십시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정말로 국민들 수준이 너무나 논리적으로 대화가 안 되는 한마디로 고민을 하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다. 가면 갈수록 국민 수준이 저질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준에 딱 맞는 저질 정권을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저녁에 식사를 할 때요. 당신들 자식들이 어떤 세상에 살지, 그들의 자식들이 어떤 세상에 살지 한 번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